거기는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특히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100% 방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지 대통령실은 또 국방부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관련된 어떤 그 대비가 있었던 원리 건물이었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사건건으로 넘어가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뉴욕타임스 보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한국 관련한 내용만 저희가 좀 뽑아놓은 게 있죠. 그걸 좀 보고 이야기 시작하죠. 이게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전 실장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게 그 회의실을 도청한 건지 통신을 감청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흘러나와 있고요.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쪽에 무기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고 한국의 포탄이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해당하는 분량이 다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저희 내부 논의하는 내용들이 감청이든 도청이든 이렇게 돼서 지금 흘러나왔고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보도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논의가 있고 우리 정부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과정은 뭐 웬만큼 다 알려져 있는 그렇죠, 사실이라서 저 사실 자체가 뭐 기밀이거나 극비사항은 아닌데 그것이 미국의 내부의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 거기에 올라가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논란거리고 그 부분은 미국 정부도 내부적으로 지금 사실 확인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네, 조사를 하고 있다죠. 봐야 되고 저희도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걸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 그 대화를 통해서 협의 또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 어차피 저 내용은 정부끼리도 미국 정부끼리도 우리끼리 이제 정책적으로 협의는 있었을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관계없이 어떤 정보적인 루트로 좀 보도된 것처럼 또 다른 어떤 통신장 그 정보 수집 이런 방식으로 됐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와 또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뭐 사실 끝까지 확인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국 정부 내부도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고 확인되더라도 또 확인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클리어하게 뭐 뱅기라이 다 드러나고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자제하고 유의할 건 유의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방비할 건 방비하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대화와 확인의 과정은 필요하죠. 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료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해 놨죠. 보면 이게 뭔가 극비 자료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저런 문구들이 다 좀 들어가 있고요. 다른 나라에는 공개하지 말라. 최고 등급의 기밀이다 이렇게 분류해 놓기도 했고 식인트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신 감청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로 분석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야당에서는 일단 이것도 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그게 유출된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됐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무역 보복이라든지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진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대화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전화 통화나 그 이메일이 뚫린 게 아니라 사실 공간이 뚫린 느낌이에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가안보실의 사무실이 도청당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는 국안보실장과 안보실에 있는 이 주요 핵심 참모가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유출됐고 어떤 과정으로 도감청이 됐는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대통령실에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과거 뭐 메르켈 총리나 또는 프랑스 대통령 등 여러 자기의 소위 우방국 대통령에 대한 도감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유출됐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이 동맹 간의 신뢰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정부가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필 시점이 한 보름쯤 뒤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게 터져 나오니까 더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밝혔었고요.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어제 나온 첫 반응이었고 오늘도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일단 우선이고 특정 세력의 의도적인 개입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러시아 쪽을 지칭하는 걸로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미국 쪽 내부 자료로 보이지만 대부분이 일부는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서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경고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전례, 다른 나라 사례 이런 것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논란이 사실은 우리도 과거 역대 정권 때부터 박정희 정권 때부터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있었고 이제 그럴 때 과거의 우리 정부나 역대 정부나 또 다른 나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미국과 어떤 수준으로 대화를 진행했고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했는가, 또 그에 대해서 또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기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사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이게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나 러시아 관련된 이 여러 기관들이 개입이 됐다는 그런 의혹도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편집이 돼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흘려졌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다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그 해당 교전국 상대 측에다가 당사 측에다가 제공하는 건 끝까지 우리가 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여타 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지원을 하는 나라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나라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를 그쪽으로 보내고 그 대신에 그 빈자리를 우리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채우는 그런 형태를 일단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살상 무기를 전장에다가 직접 투입하고 하는 건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그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정보라는 것도 보면은 그냥 실제로 이렇게 그 육성으로 녹음된 걸 우리가 들을 땐 다르지만은 그 내용을 그 보고서로 구성을 할 때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이문희 비서관하고의 대화 내용이다 하는 것도 그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딴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실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비서관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그대로 거의 뭐 녹음을 그대로 전하듯이 전할 때 그게 또 이게 그 캐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대통령실 반응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첫날 반응이 어제 반응인데 과거 전례나 다른 나라 사례 검토해서 대응책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관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첫 마디가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눈치보기고 그 저자세 외교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뭐 제3국 개입은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지 우리나라 그 지금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하거나 자료를 빼돌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를 도청한 내용이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흘러나온 거예요. 그게 뭐 러시아가 개입했든 안 했든 핵심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그 주요 관계자들을 도청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다음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시일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전이라도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에 대한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주문해야 됩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정상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 하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미루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했냐 안 했냐를 갖고 우리 언론과 야당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가는 걸 최소화하려면 외교부 장관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한테 초치해서 내용을 엄중 항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보당국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보계에는 소위 블랙과 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국 정보계통에서 와서 공식적인 직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화이트라고 그러고요. 다른 완전 신분을 속여서 민간인으로 위장해 있는 사람 화이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정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블랙과 화이트를 포함한 정보 관계자들을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보당국이. 우리 그 국가정보원에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추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공개적으로 하기 뭐하면 비공개적으로라도 몇 명에 대해서는 추방 조치하는 그러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어느 국가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 관계라도 따질 건 따지고 항의할 건 항의를 해야 미국도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안 그래 이번에 한미 관계 정상회담 앞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면 저는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물론이고 앞으로 외교 한미 관계에도 별로 좋은 아주 나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인데. 공식적으로 그게 맞죠.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확인된 범위 안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하는 게 맞은데 어느 나라나 가나 다 웬만한 정상적인 국가는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정보 협력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오는 많은 그 알짜배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수행하는 정보 수집 업무가 다 합법이냐?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나라, 우리 해당 국가에 가서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보 수집 업무가 그 나라 법률 체계의 위법인 경우는 굉장히 많고 심지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현행법상, 실정법상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이게 그대로 갖다 대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본인은 처벌받아야 되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보위원회 소속인데 정보위원회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법사항 중에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도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우리나라 실정법에 의해서 그게 단죄를 당한다면 누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 입법 빨리 그 보안 입법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정부는 국민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정부나 또는 정보기관은 그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면 정부 내 그 협의를 통해서 상응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게 노출됐고 공개된 겁니다. 특히 미국 당국의 실수죠.
그러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혹시 로버트 킴 사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해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 해군과 관련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우리 측 무관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이분이 실형을 받았어요. 간첩죄로요. 그리고 이후에 한 10년 넘게 수용 생활하고 이후에 자택연금 당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라 하더라도 미국은 해야 될 걸 했습니다. 밝혀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드러난 상황에서는 주권적 차원에서의 조치는 상응 조치는 취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국 대사 초치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정보 관계자 이 일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일부 정보 관계자들에 대한 공개든 비공개든 추방 조치는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자, 로버트 킴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애국자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또 달라요. 정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애국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이 모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이제 필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줬는데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공무원입니다. 군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용납 못하는 행위가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의 이 정보 요원이 미국 가가지고 하다가 그 정보를 탐색하다가 잡혔을 경우도 물론 이제 미국 법이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눈 감아주든지 하겠지만 미국 시민이고 미국 군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데에서 그렇게 엄중한 처벌을 했고 거꾸로 우리도 미국이나 여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보 수집하다가 적발된 경우하고 우리 국민이,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군인이 외국에다가 중요한 정보를 빼돌렸다 할 때는 그건 또 다르죠. 네, 지금 사안은 제 말씀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우리 군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지금 미국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행위를 한 거죠. 주권국가 양국 간에 아무리 동맹 관계라도 특히 동맹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일을 벌인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응 조치는 이미 공개된 마당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했고요, 우리한테. 네. 자, 국회 차원에서도 외통위에서도 정보위에서도 논의를 한참 하는 시간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려면 우리 정보기관이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상대로 어떤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도 적국을 상대로 해서만 정보 수집 활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정보 수집하거든요. 그걸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는가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은 정부나 정보기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데 고민이 많다는 거죠. 대응 조치를 취하는데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럼 봐주자는 얘기세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미국도 우리가 하고 있는 같은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벌이고 있는 정보 수집 활동을 나름 파악하고 있는데 또 동맹국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거나 묵인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딱 문제 삼으면 그건 이제 정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백악관을 도감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줄 수 없죠. 알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까지 용인해야 될지 이게 상대가 있는 거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또 이 사안을 야당에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와 또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지 의원 발언인데 도감찰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하라는 문제 제기를 이미 했었다. 무방비 상태다 이런 비판을 했고 반면에 여당에서는 단순하게 건물 이동에 따른 문제겠냐 이게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 만나서 더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다. 청와대보다 도감청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당의 공세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죠. 정부 입장이 맞을 겁니다.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 정부 때부터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 청와대 때는 아무 그런 논란이 없다가 용산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런 논란이 있다면은 이전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좀 말씀 들어보면은 통신 보안 장비는 이쪽에 와서 다 잘 돼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미 경고를 많이 했어요. 특히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인근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상대로부터 도감청이 용이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이 저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거든요. 원래 AID 차관 들어올 때 국제기구한테 준 건물이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경기여고 자리로 구 경기여고 자리로 좀 이전을 요구하는데 미국 측이 지금 현재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청와대와 그 미국 대사관과의 거리에 비해서 지금 용산은 정말 훨씬 더 가까운 거리로 왔기 때문에 이 우려가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글쎄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대비됐다고 대통령실은 발표했지만 급하게 들어갔고 집무와 동시에 그 공간에 대한 수리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대비가 됐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충분한 대비가 돼 있으면 좋겠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보 보안 치밀하게 돼 있는지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하는 조치가 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꾸죠. 전광훈 목사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전광훈 목사가 오늘 교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일부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조금 실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당에 선 사람은 품어야죠. 상대방 당에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네, 저 발언에 앞서서는 여당 정치인들 교회 통제를 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자,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나 야당에서는 이게 과연 전광훈 목사 세력과 어떤 관계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중진이시니까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김정은 의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그런 식으로 우려를 했던 거는 우리 당이 지금 우리 그 전광훈 목사님 이야기처럼 내년에 뭐 200석을 얻고 이렇게 하려면은 중도 또 호남 수도권 젊은 계층 이런 분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5.18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 표를 이렇게 깨는 발언이잖아요. 그냥 뭐 우리 당에 뭐 이렇게 좀 열성 지지자들이 그걸 반대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진짜로 200석 얻는데 스포트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민심을 잘 다독이고 설득하고 이렇게 공감을 얻고 가져오는 방향으로 우리 당의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본인도 역할을 하겠다면 그런 표를 모으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 5.18 발언 그 뭘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다 표 다 달아나는데. 그래서 뭐 전광훈 목사님도 사실은 뭐 일반 국민들은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전 목사님은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입니다. 당이 별도의 당이 있어요. 우리 당 당원 아닙니다. 국민혁명당이라는 별도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의 당 대표십니다. 그러니까 우파라는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어떤 일정한 뭐 협력 관계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 자기 직접 후보 내면은 우파표를 갈라먹는 거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지역, 이게 박빙의 선거 지역에서 우리 쪽에서 다른 정당이 다른 후보를 내가지고 표를 일부 가져가면 우리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치면은 그거는 치명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전광훈 목사 왜 당에서 좋지 않았냐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우리 당 당원인 줄 알고 왜 징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전혀 별개의 정당이고 협력 관계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전 목사님도 진짜로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서 해야 도와주시는 건지 좀 생각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광훈 목사의 인식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여기 보면 한국교회는 200석 서포터 목표. 이거는 한국교회 목표가 아니라 본인의 목표겠죠. 한국교회를 이렇게 등치시킨다면 나머지 굉장히 그 목회 활동 열심히 하시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은 뭐가 됐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정치인이 자기의 통제겠죠. 종교인의 통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윤리 차원에서 종교와 관련돼서 어떤 그 약간의 윤리적 구속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의 공익적 활동까지 거기에 종교와 연계시키는 건 우리 헌법에 있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 특히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이게 굉장히 밀착돼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당원도 대거 들어왔고, 소위 태극기 부대 또는 정광훈 세력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 시기에 황교안 당대표는 물론이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은 시장이 돼 있는 오세훈, 당시 시장은 아니었죠. 오세훈 지금 시장도 그 당시에는 정광훈 집회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가서 썼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은 정책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 하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당신들 다 나한테 빚진 거 아니야. 그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도 그런 전화를 한 거,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다 나한테 도움 요청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내가 좀 그 국민적 지탄을 받는다고 나 모른 척하면 되겠어? 니네 두고 보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광훈 목사가 도대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도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와는 무관하게 어떤 그런 이미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근데 사실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또 그러니까 그 신앙인이 정치를 할 수는 있고 또 저는 그 점은 오히려 좀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종교든 간에 독실한 돈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적 소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저는 장려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직, 목회직 또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직접 운영하면서 또 정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게 양립이 가능할까, 종교적으로 거룩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늘 고민인데 어쨌든 저는 전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좀 경계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종교인으로 충실하면 그걸로 그냥 충실하도록 두시고 너무 이 여론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목하고 발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한가 조금 의문입니다. 네. 자,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60% 선 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긍정평가는 36% 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무당층,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뭐 조사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연령대별로 분석해 놓은 게 저희가 좀 있거든요. 그걸 좀 볼까요?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가 좀 높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다른 조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무당층이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10대부터 20대까지는 과반이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하시고 이 조사는 일반적으로 무당층이 앞서서 보신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갤럽 조사고요. 앞서 보신 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이 훨씬 높게 나오는데 아무튼 주목되는 건 젊은 층일수록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이 많고 대선 때부터 이른바 MZ세대 이야기는 계속해서 양당에서 해오고 있고 이게 이제 총선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오늘로 딱 1년 전인데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무당층이 선거를 아직은 선거가 1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무당층의 그 비중은 좀 조금씩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이 무당층이 늘어난 한 가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수행률 평가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그냥 갑자기 돌아서서 민주당을 지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시간적 거리가 이 시간적 어떤 이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당층으로 옮겼다가 거기서 조금 지켜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의 어떤 태도 변화가 계속 없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야당으로 가는 이제 우리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국민들이 돌아서는 과정도 그랬거든요. 바로 야당으로 바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MZ세대 소위 젊은 층에서의 지지의 무당층이 많다는 것은 스윙보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계층이 어떤 이슈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지지를 바꾸기 때문에 소위 2030 세대에서는 현재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줬던 지지를 일단 철회해서 본인들이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과정에서는 20대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좀 아픈 결과겠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당 우리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 캠페인을 하고 정책 공약 개발을 하고 또 젊은 계층에게 이 소구했던 다가갔던 방식이 좋았다는 거죠. 그걸 페이스를 약간 좀 잃었다는 느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세대가 결국은 조금 있으면 이제 미래 세대가 되는, 이게 미래 세대고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주축 세력이 되는데 저는 이 세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성향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정치, 우리나라가 좀 더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거는 무당이기도 하지만 무정이기도 하고 무이념이기도 합니다. 그 이념이 없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기성세대는 이념, 정파, 정당에 대한 이 귀속감이 상당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칩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요. 오히려 확정 편향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쪽으로 그냥 집착하게 돼가지고 또 도무지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생각도 안 해보고 듣지도 않고 그냥 이 진영으로 딱 그냥 대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특정 정당에 집착 안 합니다. 네. 특정 이념에 집착 안 합니다. 이념 성향은 좀 있어서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생활, 정책, 삶의 질 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그거에 따라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저는 미래의 우리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이 좀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맞고 그래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하겠지만 우리 정부는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념이나 뭐 이렇게 그 정파적인 정책보다도 생활 또 민생 그리고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 개발하고 이 세대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 또 당 활동 이런 방향을 좀 초점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젊은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그거 바라고 계실 거예요. 진짜 우리 삶을 낫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19년 만에 국회는 전원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선거제 개편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고 시간이 이 이야기만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거제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민의를 제대로 국회 의석으로 반영하자 이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근데 논의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당리당략을 완전히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논의에 직접 많이 참여하시기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전원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걸 짚으시겠어요? 결국 국민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모두가 저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여론에 지금 주목하고 뭐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뭐 출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인데 국민이 이번 이 현재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정치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정치하고 이 선거제도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좀 판단하시고 지금 정치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 정치의 이 선거제도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럼 어떤 제도로 바꾸어야 이 정치 국민이 지금 혐오하고 경멸한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사표를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표 그냥 놔둘 거냐, 표의 등가성을 더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네. 사표 없애야 된다. 또 표의 등가성 높여야 된다. 비례성 높여야 된다고 하면은 제도는 몇 가지 그거에 걸맞는 제도는 이미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려면은 또 의석을 늘린다든가 정치 의석을 늘린다든가 비례 의석을 늘려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근데 국민은 그건 또 절대 용납 안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용납 안 하면은 기성제도 현 제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토론을 지켜보시고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그 여당 대표가 이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낸 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가 우리 당한테 유리하다. 그다음에 정원을 한 30명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은 약간 좀 가이드라인처럼 지침처럼 내려버린 게 좀 아쉬운데요.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극단의 정치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표성, 비례성의 문제.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연령별로도 세대별로도 뭐 그 젊은 세대에서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좀 다양한 세대가 들어와야 되고 또 소수자, 약자들이 어떻게 그 국회에 들어오느냐 문제, 또 여성의 정계 진출도 좀 더 늘려야 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대표성, 비례성을 좀 다양하게 하는 문제가 두 번째 과제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거죠. 그 지역주의 문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구조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또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런 이 다른 정당이 그 해당 지역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이 그 선거제도를 우리가 고민하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 그다음에 그 시대의 국민적 요구에 잘 수렴해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주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내 삶과 직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 때 한 표 찍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도를 만드는 거에서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여러 통로로 의견도 제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홍익표,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